젊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에 엄마는 예고 없이 젊은 가부가 되었다. 불행히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삶도 아닌 죽음도 아닌 연명치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보자. 뭐? 엄마를 죽이자고? 엄마가 요양원에서 몇 년 더 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장남이 저래도 되나? 장남아이가. 그리고 n분의 1이 먹고 살다 그런 산소는 처음 본다. 동서는 어머니 모시기라도 해봤어요? 이 망할려니? 이 자식이? 앞으로 누구든 엄마 목숨 가지고 운운하지 마라. 내 다치기 뿐다. 어서오세요. 하소담입니다. 입춘이 지났어요. 저 땅 깊은 곳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소설은 신의 선택, 강수아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임종이 임박한 어머니 앞에서 형제간의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타깝고 모순된 인간의 모습이지만 재치있고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강수아님의 소설, 오늘 감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의 선택, 강수화. 아파트 부엌 창에서 바라보이는 아차산 단풍이 며칠 사이 푸르죽죽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이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뒤 막 설거지를 시작하려던 현숙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 훅 치고 들어오는 찬바람에 얼른 문을 도로 닫고 환풍기 스위치를 눌렀다. 카톡. 쏘아 울리는 환기구 소음 사이로 휴대폰 카톡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무장갑을 벗고 폰을 열었다. 엄마, 위독, 대구, 병원. 삼남 2녀와 올케 둘까지 7명으로 구성된 현숙의 친정 형제 단톡방. 톡을 올린 이는 큰오빠였다. 현숙은 미리 보기로 슬쩍 훑고는 폰을 도로 덮었다. 설거지를 마저 끝낸 뒤 커피를 마시며 단톡방을 열었다. 큰오빠 대화창 옆 아라비아 숫자가 2로 내려가 있었다.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현숙도 입에서 맴도는 말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 다시 몇 자 적다 결국 전송을 누르지 않은 채 방을 빠져나왔다. 반응 없는 언니 오빠들에 대한 서운함이 묘한 적개심으로까지 이어져 폰을 가방에 던져놓고는 집 밖으로 나갔다. 의식 무의식 반으로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어 꼭대기층의 커피숍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다시 폰을 여니 빨간색 숫자가 2자릿수로 표시돼 있었다. 어쩌고? 절에서 1박으로 오늘 방생 왔는데 오늘 교회 성가대와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어 저녁 늦게 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몸 빼기가. 뚜렷한 이유와 변명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조퇴하고 바로 갈게요. 동생의 톡이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현숙은 다시 폰을 덮었다. 할 일 없이 백화점 전층을 순회하고 집에 오니 동생의 개톡이 들어와 있었다. 누나, 지금 병원인데 이번엔 정말 마지막 같은. 견고하게 벽을 세우던 현숙의 마음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신보다 동생이 엄마를 보내야 한다는 슬픔이 덜컥 두려움으로 덮쳤다. 부랴부랴 짐을 챙기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의 몸은 온통 무질서한 줄들로 연결돼 있었다. 맥박, 체온, 혈중 산소 농도 등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환자 모니터링 장비, 널따란 비닐팩에 담겨있는 쌀뜨물처럼 생긴 영양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최외막 산소화 장치, 소변줄. 어지러운 줄 속에 갇힌 엄마의 모습은 마치 천적에게 급소를 공격당한 짐승이 수풀 속에서 애처로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 같았다. 현숙이 엄마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손을 들어 피부에 닿을 자리를 찾았으나 엄마 몸에 부착된 수많은 생명 연장 장치들로 빈틈을 찾을 수 없었다. 발이라도 만져볼 요량으로 이불을 들추었다가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마치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금방 데쳐놓은 듯 핏빛 자주색에 곧 터질 풍선처럼 탱글탱글하게 부풀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신체 일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흉측하고 이물스러운 혈관에도 안쓰럽게 바늘이 꽂혀 있었다. 현숙의 우는 소리에 먼저 도착해 울었을 동생도 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자식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까? 갑자기 엄마의 호흡과 맥박이 요동쳤다. 현숙의 부름에 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아, 여기 물이 없군요. 하며 뽀글거리며 산소를 발생시키는 용기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친절하게 한마디를 보탰다. 보호자분, 증류수예요. 여기 둘 테니 용기에 수시로 채우셔야 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단다. 엄마는 금세 안정이 되었고 모니터의 그래프도 일정한 패턴으로 오르내렸다. 엄마 나이 90이었다. 건강하던 엄마가 쓰러진 지는 8년 전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최근 2년간은 식물인간처럼 요양원에서 누워만 지냈다. 엄마의 긴 병으로 친정 형제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중이었다. 현숙은 이 모든 갈등이 돈 때문이라 여기다 아닌 것도 같고 시작과 끝이 모호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앞뒤가 헷갈려왔다. 엄마에게 들어가는 경비는 n분의 1씩 오남매 공평하게 분담한 것을 누구 한 사람 거르거나 밀린 적 없었다. 하지만 애초 시작점 높낮이가 다른 것을 위에서 n분의 1이라는 전지가위로 싹둑 잘랐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형제들이 있었다. 정의의 반감을 가진 이들의 정의의 발로였던지 모른다. 저녁이 되자 형제들이 하나 둘 병실로 들어섰다. 아무리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은 피를 뽑고 혈압과 맥박을 재고 시간대별로 검사한 결과를 늦은 밤 당직의가 들고 왔다. 약 일주일 정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건 폐렴이 원인이고 그것이 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현숙은 서울에서 내려온 김에 엄마 곁을 지키겠다며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멀리 산다는 이유로 대구에 사는 형제들보다 시간을 덜 낸 것은 사실이었다. 현숙의 고집에 피부치와 올케들이 돌아갔다. 그녀는 간병하고자 준비해 간 가방이 아닌 장례식을 대비해 준비해온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 환자 침대 옆 서랍에 정리했다. 목적만 달랐을 뿐 살아있는 사람에겐 같은 용도의 옷가지며 세면도구 등이었다. 손수건이 특히 많았다. 대충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동생이 불쑥 들어왔다. 너 안 갔니? 가다 돌아왔어. 왜? 폐렴이라고 해서. 일주일이면 퇴원하지 않을까? 다음 주엔 연월차 내면 되니 누나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옳겠어. 명이 어린 조카들 둘 보려면 힘들 테고 아까는 꼭 돌아가실 것 같아 너무 두려워서. 동생은 자신 때문에 현숙이 먼 길 내려왔다는 부담 때문인지 그녀들어 올라가라고 채근했다. 어차피 내려왔으니 다음 주말까지 내가 있을게
한번 내려오기도 힘들고 너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두 사람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긴 세월 간병해 오며 터득한 진리 아이가. 합리적인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현숙 말을 듣는지 마는지 동생은 엄마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누나, 엄마 눈 떴어. 엄마 나 보여? 현숙이 급히 고개를 돌리니 초점 없이 흔들리던 엄마의 동공이 허공에서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일자로 닫혀버렸다. 동생은 잡았던 보물을 놓친 듯 황망하다 못해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연아, 찜질방이라도 가서 더운 물에 몸 좀 담그고 온나? 목욕할 때도 된 것 같은데. 현숙의 닥달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킨 그는 엄마에게 연결된 줄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재차 당부를 잊지 않았다.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연락해줘. 걱정 말고. 균형이 맞지 않는 몸을 허우적거리며 그가 나갔다. 엄마의 얼굴은 석고나 밀랍으로 만든 고체 덩어리, 핏기락은 하나 없는 마네킹 같았다. 눈은 감겨있고 코는 형태조차 불분명했다. 코와 식도를 연결한 관으로 음식물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무의식 중에 건드리기라도 한다며 붕대와 거즈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 조금 난 빈틈으론 산소 호흡기가 입구를 단단히 봉쇄하고 있었다. 음식물 섭취와 언어 소통, 호흡을 담당하던 입은 온전히 그 기능을 코에게 넘긴 채 무건 수행 중이었다. 지구상의 어느 생명체도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면 도태하기 마련이다. 굳게 닫힌 폐가 위로 수많은 거미줄이 얽히는 건 자연의 질서며 법칙이리라. 과연 저 몸에 피가 돌기나 할까? 인간의 어디까지가 삶일까? 한없이 깊은 상념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녀를 요란하게 울려대는 휴대폰음이 깨웠다. 엄마에게 무슨 일 있으면 즉각 전화해라. 집으로 돌아간 멀리 방생 같다는 그들의 전화였다. 무슨 일 있기를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들로 느껴졌다. 현숙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패가 자신의 손에 달린 듯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듯했다. 불행히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호흡은 고르고 환자 모니터링 장비의 그래프도 일정하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였으며 공중에 매달린 링거와 인공 영양 등도 순조로이 흡수되고 있었다. 간밤을 꼬박 세웠다. 앞 침상의 7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입원했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적 불명의 언어를 쏟아냈다.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났다. 병원 측에선 1인실이 나올 때까지만 봐달라고 했고 보호자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 북한군도 처붓을 태세로 봉기했으나 눈물 흘리는 보호자 앞에 정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같이 울어주었다. 누군들 일부러 저러겠나. 현숙 또한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그 환자와 보호자를 안았다. 보호자에게 환자의 이상한 말에 대해 물으니 신앙심이 깊은 교회 장로로 방언 기도 소리이며 치매기가 있어 낮잠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엄마가 안정돼가는 모습이 현숙에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있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아무리 시어머니를 불렀다 해도 여전히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하는 중학생, 초등생들인지라 남편의 눈초리도 두려웠다. 이번엔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했더니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빨리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삶도 아닌 죽음도 아닌 연명치료. 또다시 꼬여지는 함수. 8년 전 처음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는 줄 알았다. 온 우주의 불빛이 동시에 꺼지기라도 하듯
두려운 공포를 느꼈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언니 오빠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의술의 발달 덕인지 신의 부름을 받지 못한 탓인지 엄마는 2주일여 만에 퇴원했다. 가벼운 뇌경색으로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는 말에 자식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시골집으로 가고 싶어 했으나 맞이인 큰오빠가 손사래를 쳤다. 약한 중풍이라도 제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반신불수로 사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엄마의 큰오빠 네로의 퇴원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오남매 중 유일한 대학 졸업자로 현직 교사인데다 대구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수성구의 4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게다가 올케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자신들의 소유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네 주변에 댐이 건설되며 현숙인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그 보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리라. 큰오빠를 제외한 형제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어느 아들에게 얼마가 흘러갔는지 돈의 행방에 대해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장남에게 가장 많이 흘러갔으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엄마의 노후가 큰오빠 내에서 편안하리란 사실, 그 값과 이 값에 대한 등식이 얼추 성립한다고 믿었기에 수면 위로 부상시키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큰오빠 집에서 약 3개월 동안 병원 물리치료와 한의원 등에서 치료받으며 엄마는 거의 정상인처럼 돌아왔다. 외관상으론 쓰러지기 전에 엄마와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의 효도를 만끽하고 벽시 파종한다며 서둘러 시골로 돌아갔다. 엄마가 다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와 같은 절차대로 큰오빠 집으로 퇴원하고 오남매도 다시 모였다. 엄마의 움직임은 편하게 둔하고 말도 어눌했다. 엄마, 이제 시골집에 가지 마세요. 이 몸으로 농사 어림도 없어. 혈압이 높아 힘든 일하고 용 쓰면 바로 쓰러집니다.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만하니 여기 가만히 계시이소. 한 번 더 쓰러지면 영원히 중풍 환자로 자리 보존한 채 저 세상 간다고들 안 합디까. 맞고 말고 진즉 농사손 놨어야 돼. 비료값 인건비 등 말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여기서 편히 노인대학이나. 너도 나도 엄마의 시골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집에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제발 원인이 오빠네를 나갔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엄마를 몰아세웠다. 큰오빠 내외는 숨조차 쉬지 않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다. 집주인의 침묵에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모두는 엄마 치료비에 보태라며 봉투 하나씩을 내밀고 돌아갔다. 다시 일상의 흐름에 묻혀들었다. 현숙은 엄마 운명에 대해 돌아가며 훈수를 두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큰오빠 내외가 마음에 걸려 내내 심기가 편치 않았다. 의도적으로 큰오빠 내외에게 매일 감사를 표했으나 역시나 답이 없었다. 그런데 요 며칠 엄마가 매일 현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 큰오빠가 휴대폰을 사들이며 자식 순으로 1부터 5까지 단축 번호를 설정해 드렸지만 큰아들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까워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다가도 상대에게 다시 걸라며 끊기 일쑤였다. 집에 있었나?
아무 일 없다. 무슨 일은? 걔안다. 걱정 마라.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벼르다 댁으로 갔다. 집안이 냉랭했다. 올케는 현숙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엄마가 현숙을 쿡 찌르며 방으로 불렀다. 너희들 올라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너희 오빠와 올케가 크게 싸웠다. 오빠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 성질이 불같더라. 며느리 패는 소리가 들려서 말리러 갔더니 문을 잠궈놓고 열어줘야지. 그 뒤로 오빠와 나한테 일절 말을 안 한다. 징역살이가 따로 없다. 저기 너희 집에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나? 우리 집에? 아, 안 되긴. 내가 왜 진즉 그 생각을 못했지? 엄마는 막내딸인 현숙이네 잘 가지 않았다. 칠남의 맞이인 현숙 남편은 시집 식구들의 자랑이자 상징이었다. 며느리감으로 현숙을 탐탁지 못하게 여긴 시어른들의 반대로 둘의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결혼 후 아들의 유학이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엄마를 만나 다짜고짜 유학자금을 좀 보태라고 했지만 단돈 한 푼 보태주지 않은 사돈에 대한 원망이 오롯이 현숙에게로 쏠려 어지간히 시집살이를 했다. 시부모의 엄마에 대한 감정 탓인지 남편 또한 처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속사정에 어쩌다 서울에 올 일이 있어도 하룻밤 자기 바쁘게 내려가 버렸다. 현숙은 오빠네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작아진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어 뒤딜 따윈 생각지 않고 엄마를 모시고 왔다. 지금까지 시가 위주로 살아온 한 번쯤은 반란을 꿈꾸고 싶었던 마음도 무시할 수 없었다. 우려와 달리 평소 처가에 대면대면했던 남편이 웬일로 엄마를 반갑게 맞았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잘해 드리라며 아는 병원 물리치료까지 직접 예약해 주는가 하면 퇴근길엔 엄마 좋아하는 단팥빵과 과일 등을 사오기도 했다. 아이들도 날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 덩달아 즐거워했다. 현숙은 엄마와 단 둘이 있는 시간엔 살아오며 겪었던 좋은 일, 굳은 일, 가슴 아팠던 일들을 토하며 웃다가 울었다. 엄마에게 효도하고 있다는 의식은 충만한 행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엄마의 건강은 편하게 다시 좋아졌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시장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현숙이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가는데 매번 동행했다. 가끔 둘째를 데리고 오는 길에 엄마와 아들을 먼저 보내고 현숙이 시장을 들렀다 오기도 했다. 안사돈이 아들 집에 와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가 검열이라도 하듯 자주 아들 며느리 집을 들락거렸다. 엄마는 다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쫄았다. 시아버지의 심술에 남편도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듯 장모님 언제 내려가시는지 슬쩍슬쩍 빗대어 묻기도 했다. 저녁마다 시끌벅적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남편의 퇴근길 손도 맨송맨송했으며 옷을 훌훌 벗고 샤워실로 행하던 자유를 침해당한다며 거실에 있는 장모를 의식하기도 했다. 아이들도 더 이상 할머니의 존재를 귀히 여기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여기는 듯했다. 엄마가 내려간 것은 아니 내 쫓았던 날은 서울에 온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다녀간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아버지가 또 올라온다는 소식에 현숙이 허둥대며 시장을 다녀오고 저녁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였다. 둘째 어린이집 퇴원 시간과 맞물리자 엄마가 겉옷을 걸치고 나갈 채비를 했다. 아는 내가 데리고 올게. 사돈 오신다니 얼른 저녁 준비해라. 아니요, 퍼뜩 제가 다녀올게요. 너도 참 내가 그 정도도 못하는 등신인 줄 아나.
엄마의 발끈하는 소리에 현숙이 움찔했다. 그때서야 눈치를 챘다. 딸내에서 당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었지만 지갑이나 돋보기 등 사소한 건망증이었지 길을 잃거나 한 적은 없었다. 현숙은 엄마의 단기 건망증보다 수술 후 반사신경이 느린 것을 더 걱정했다. 혹시 건널목에서 머뭇거리다 신호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시아버지가 도착하고서야 사태를 직감했다. 부랴부랴 어린이집으로 달려가니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다. 공원, 주택가, 한강 고수부지,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다. 남편과 큰아들까지 일과 공부를 제쳐두고 달려와 미친 듯 헤맸지만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연극 같은 대여섯 시간 후 송파구의 어느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행정구역상 인접하긴 했으나 팔순 노인이 유모차를 끌고 갈 만한 거리는 아니었다. 지구대로 달려간 현숙은 그 자리에서 엄마를 향해 바락바락 악을 썼다. 엄마, 당장 대구로 내려가. 집에 돌아와 주섬주섬 보따리 싸는 엄마를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대구로 내려간 지 사흘 만에 엄마가 길을 잃었고 약 12시간 만에 경찰을 통해 찾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현숙은 아연실색했다. 엄마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리라는 사실이 뇌성을 동반한 벼락처럼 그녀 머리를 강타했던 것이다. 엄마의 치매 검사 결과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엄마의 치료와 거치 문제 등 재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시 큰오빠 집에 모였다. 손자 보느라 맞벌이라서 직장 때문에 엄마를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확실했다. 이유를 대지 않은 사람은 큰오빠 내외와 동생뿐이었다. 동생은 장애인 고용센터에서 주선한 전자부품 공장에 재직 중이었다. 40을 넘긴 중년으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터라 이유는 대나마나했다. 촌에 갈란다. 엄마의 한마디에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저랑 같이 가입시다. 정적을 깨니는 동생이었다. 젊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에 엄마는 예고 없이 젊은 가부가 되었다. 시골 관청의 공무원 아내로 먹을 만큼 농사를 지으며 편한 삶을 영위하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전사로 변해야 했다.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던 시골 살림에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나오는 집이었던 만큼 동네에서는 고만고만한 부자로 통했다. 고등학생이었던 큰오빠 외에 특별히 큰돈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는 못했다. 너나 없이 가난했던 살림살이 집집마다 아이들이 6에서 8명씩 되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 시기가 되면 현숙이네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던 터라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사람 좋은 아버지는 돈 빌리러 오는 사람 그냥 보내지 말라며 엄마와 자주 입씨름을 벌이곤 했다. 돈 빌려간 대부분의 이웃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나락 매상을 하거나 추수 뒤 곡식으로 돈을 사서 빚을 갚아왔다. 모든 장부 관리를 엄마가 안방 안전뱅이 책상 위에 돈 빌려가고 갚은 사람들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끔 엄마가 장부를 펼치는 날엔 현숙이 깨친 글자와 숫자를 자랑하고 싶음에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돈 빌려간 사람들 대부분 갚았다며 억지 주장을 펴는 이들이 많았다. 엄마는 점점 사람들과 각을 세우며 억울한 마음을 오로지 자식 성공시키는 대로 쏟으며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대구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첫 번째 실행이 아이들을 댁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현숙이만 엄마의 뒤일 뒷바라지 겸 남겨두고 모두 댁으로 보냈다. 아들 셋의 뒷바라지는 중학교 졸업한 언니에게 떠맡겨졌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돌보던 언니는 내내 불만을 토로했지만 엄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의 시계는 그들 집안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잘도 흘러 큰오빠가 군대를 가고 공고를 다니던 둘째 오빠는 현장 실습을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사실상 언니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실은 동생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언니는 자신의 뭉툭 잘려버린 학업의 길을 계속 이어갈 뜻을 비치며 끊임없이 엄마와 갈등을 빚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안의 시다발이 노릇해야 되는데? 현숙이 여상 졸업한 뒤 은행에 취직할 때까지만 참아라. 결국 언니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동생을 팽개치고 나가버렸다. 언니가 없는 집에서 어설프게 연탄을 갈고 자던 동생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연탄가스에 결국 불구자의 몸이 되었다. 동생이 사고 이후 엄마는 거의 환장하거나 미친 사람처럼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었다. 동생을 치료하겠다며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 헤맸으며 점쟁이를 불러 구슬하는가 하면 좋다는 약초는 땡빚을 내어서라도 구해먹었다. 이미 손상된 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누군가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대기라도 하면 살깃뛴 눈으로 으르렁댔다. 내 자식 내가 저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고쳐줘야지. 엄마의 막내 아들에 대한 참회와 탄식은 터무니없는 망상과 집착으로까지 이어졌으나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었다. 현숙이 은행에 취직하여 받은 월급도 동생의 치료비 명목으로 흔적 없이 쓰러졌다. 엄마의 광적인 몸부림이 멈춘 것은 머리 커진 동생이 더 이상 엄마의 미신에 동조하지 않게 되면서부터였다. 성한 4명의 자식 모두 엄마를 밀어내고 병신 자식 혼자 엄마를 받아들인 후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은 듯했다. 형제들은 순번을 정해 시골에 드나들기로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생활비 등은 다달이 붙는 갯돈에서 충당키로 했다. 갯돈 인당 부담액을 대폭 늘렸다. 인간은 무엇에나 내성을 갖는다. 착실하게 돌던 수레바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차례를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어쩌다 생색내며 가는 것도 야유회나 나들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 번에 우르르 몰려가 왁자지껄 요란스럽게 유흥을 즐기다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두 번째 쓰러진 후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나이도 80 중반에 이르렀으니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일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동생 또한 한쪽 육신을 못 쓰는 반편으로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다 병든 노모를 부양하며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기 시작했으니 그 끼니가 제대로 된 영양식일 수 없었다. 형제들이 몰린 날 잔칫날처럼 잘 먹고 나면 다음 타자가 등장할 때까지는 사각지대인 셈이었다. 현숙은 이러한 형제들이 못마땅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방문 빈도가 낮았던 탓에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입장이 못 되었다. 현숙이 모처럼 남편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엄마와 동생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다. 방안은 지린내로 진동하고 2개월여 만에 본 엄마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거동조차 불안정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동생과 함께 엄마를 양팔에 끼우고 수도가로 옮기려니 엄마의 체중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몇 번이나 자빠질 뻔했다. 자력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그렇게 큰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겨우 목욕을 끝내고 다시 턱이 진 구조로 안방까지 모시려니 그 길이 천리나 되는 양 아득했다. 시골집은 재래식 그대로였다. 엄마 건강하실 때 형제들이 몇 번이나 현대식으로 개량하려고 했으나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당신 사후의 성한 자식들이 병신 동생을 그 집에 방치할까 염려해서 그러셨다. 엄마의 속내를 알고는 그들 가족의 금기어처럼 돼버려 집 개량이나 보수에 대해 입조차 뻥끗하지 않았다. 그런 집에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버려진 꼴이었다. 꼬박 사흘을 엄마와 동생과 보낸 현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건강한 사람조차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을 몸이 불편한 동생이 해낼 범위가 아니라고 여겼다. 더 얹어 엄마의 정신도 온전치 못했다. 엄마와 너의 식사도 그렇고 위생 상태나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보자. 엄마 정신이 맑으면 서럽고 잔인한 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요양원인지 집인지 모르실 게 뻔하잖아. 누나,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시 오지 마. 엄마가 요양원에서 몇 년 더 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동생은 그렇게 엄마와 몇 년을 더 살았다. 그가 엄마의 요양원행을 허락한 것은 일반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데다 욕상이 생겨 더는 일반 가정에서 모실 수 없게 되고부터였다. 동생도 다시 취직을 했다. 형제들과 복닥거리던 주말이 지나고 월 화요일은 엄마의 고른 숨소리처럼 조용하고 소리 없이 지나갔다. 현숙이 내려온 지 엿새째인 수요일이었다. 퇴근하고 병실로 온 동생이 연 월차를 다 내어 다음 주말까지 쉬기로 했다며 현숙더러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다. 내가 주말까지 있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연차까지 냈어. 대구에 형제들도 많은데 명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 시댁에 하느라고 해왔어. 동생이 화까지 내며 올라가라고 했지만 현숙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서울에서 잠시 엄마를 모시는 동안 시아버지 앞에서 엄마를 내쫓는 죄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외쳐야 할 만큼 감정을 자제하기 힘들었다. 둘째와 함께 길을 잃었을 때 온통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지 엄마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신랑이 그때 현숙과 동생은 병실에 같이 있게 되었다. 어제 환자 한 명이 사망하고 나간 탓에 빈 침상이 3개나 되었다. 기괴한 장로 때문인지 그 병실엔 환자를 더 들이지 않는 듯했다. 장로는 낮에는 줄곧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주님을 부르고 찬송과 방언순으로 방언의 끝자락에선 병동 전체가 쿵쿵 울릴 데시벨의 통곡으로 의식을 마쳤다. 현숙도 처음엔 정말 미치겠더니 낮잠으로 보충하며 그마저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몽롱한 정신에 창밖의 어둠이 점차 밀려나는 게 보였다. 10월의 끝자락, 어스름한 새벽녘 공기는 차가운지 길 가는 사람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아침으로 뭘 먹을지 동생과 의논하고 있는데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언니가 병실로 불쑥 들어섰다. 언니,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직 아침 안 먹었지? 손자들은 어떻게 하고? 너가 형부 이번 주에 오후 근무라 애들 맡기고 부랴부랴 밥 해왔다. 정연이는 회사 안 갔나? 연월차 휴가 모조리 썼다네. 내가 뭐라 했어. 그나마 현숙이는 밥 먹고
서울로 올라가라. 매번 이서방 보기 미안타. 이번 주말까지는 내가 있겠다고 했잖아. 언니가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찹쌀과 미역국, 부추김치 멸치볶음, 오이 도라지 무침 등 맛난 반찬들이 가득했다. 침대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옆 침상의 보호자와 장로 간병인까지 불러 모내기철 들밥 먹듯 동그만히 둘러앉았다. 입에 밥을 떠넣기 바쁘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들이 숟가락 젓가락 오르내리는 속도와 비슷했다. 저리 아픈 사람 눕혀놓고 산 사람은 밥이 이리 맛있는 걸 보면 눈물은 아래로 밥숟가락은 위로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오랜만에 밥 같은 밥을 먹은 현숙이 기분 좋은 포만감에 희죽희죽 웃으며 남은 찬들을 정리하여 냉장고에 넣고는 믹스 커피를 타서 앉았다. 내가 입담을 낳고 맹세했는데 해도 오빠 너무한다 싶어서 장남이 저래도 되나? 오빠도 나름 자기 역할 해왔어. 엄마 처음 쓰러졌을 때 오빠네서 모셨잖아. 우리하고 똑같나? 장남아이가. 그리고 n분의 1이 먹고 살다 그런 산소는 처음 본다. 언니는 작정하고 왔는지 큰오빠 내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어 자신 아래 남동생인 둘째 오빠 내외까지 싸잡아 욕했다. 언니의 감정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동생은 빈 침대로 몰아누워 죽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현숙은 동생을 의식하며 언니의 오빠들에 대한 감정을 몇 번이나 제지시켰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등신 같아도 알 건 다 안다. 너희 둘 다 고생한 거. 나는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대신 돈으로 메꾼 거였어.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지만 언니는 결혼 전에 집안에 희생 많이 했잖아. 그게 보통 일이가? 언니가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언니, 여서 와 이라노. 네가 그 말 하니까 종현이 생각하면 나도 죄인.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 아니다. 종현아 미안해. 간호사가 뛰어오고 옆 병실 등에서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사망 환자가 발생한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한여름 소나기 퍼붓듯 눈물 콧물 쏟아가며 통곡을 하고 떠난 언니의 빈자리에 정막이 파고들었다. 속고상처럼 붙박혀 있던 동생과 엄마를 번갈아 보노라니 두 사람이 한 몸인 듯 두 몸인 듯 우울하고 슬픈 그림자가 현숙을 뒤덮었다. 엄마와 시골로 들어가기 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과 혼담이 오가던 중이었다. 그는 결혼 대신 엄마를 택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엄마 입원 8일째 금요일이었다. 희뿌연 안개가 걷히고 아침이 밝았다. 주치의가 회진을 왔다. 환자분 폐렴이 거의 치료됐어요. 영양제도 잘 흡수가 되고요.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연명 치료할 시스템이 안 되니 다음 주에 퇴원하시도록. 현숙은 아득해져 왔다. 아마 2, 3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눈물 흘릴 준비로 손수건을 한 뭉치 준비해왔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형제들이 하나둘 병실로 모여들었다. 현숙은 매일같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다시 브리핑하고 어제 아침 의사가 한 말을 공개했다. 의사가 2가지 초이스를 주더군요. 퇴원 그리고 가족 합의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것인지에
여부. 현숙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한 숨소리만이 병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저 모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만약 엄마가 의식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의 삶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 큰오빠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했으면 하는 뉘앙스로 조심스럽게 표문을 열었다. 뭐? 엄마를 죽이자고? 둘째 오빠가 발끈하며 마치 큰오빠를 태워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일마가 와이라노? 몰라서 물어? 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형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는데? 장남이잖아. 삼촌, 그런 말씀 마이소. 동서는 어머니 모시기라도 해봤어예? 손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조부모 아버님 제사 2번의 명절 그런 날들은 돈 안 들어갑니까? 그널케가 자기 남편 앞으로 나서며 시동생의 말을 앙칼지게 대받아쳤다. 헐, 우리 집사람도 형수처럼 노른자 위 땅 상가 하나 턱 안겨줬으면 그런 가족 행사 어서 오라시며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모셨을걸요. 그기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n분의 1? 누구는 영어 산수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요? 서방님들도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저희처럼 그 돈으로 상가 분양받지 그랬어요. 그리고 도련님 저렇게 된 게 서방님 탓이라고 하던데 그런 말 하면 죄받지에. 이 망할려니? 뭐? 이 자식이? 번개 같은 섬광이 번쩍였다. 형수 욕하는 소리에 큰오빠가 둘째 오빠 뺨을 후려쳤던 것이다. 눈을 희번덕대던 둘째 오빠가 큰오빠 앉아있던 환자용 침대를 뒤집어 엎었다. 침대와 함께 큰오빠가 구석으로 물건처럼 처박혔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큰오빠가 다시 둘째 오빠에게 달려들며 두 사람은 칡넝쿨처럼 엉키며 나뒹굴었다. 그때였다. 동생이 손을 번쩍 치켜 올리는 모습에 현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알이 획 돌아간 동생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맥가이버 칼이었다. 병실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병원 직원인 듯한 건장한 사내 몇 명이 동생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이 동생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동생이 살깃뛴 눈으로 거친 숨을 토했다. 앞으로 누구든 엄마 목숨 가지고 운운하지 마라. 내 다치기 뿐다이. 동생 칼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둘째 오빠였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듯했다. 큰오빠도 어디가 불편한지 어정쩡하게 기울어진 몸으로 간호사와 큰 올케 몸에 의지하여 질질 끌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현숙은 엄마를 언니에게 맡기고 경찰서로 찾아갔다. 유치장 철장 속 화살 맞은 맹수처럼 동생이 웅크리고 있었다. 모두 저희들 잘못입니다. 동생을 풀어주세요. 흉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기소가 되고 상해까지 입혔으니 동생을 풀려나게 하려면 모든 형제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현숙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오빠 집을 차례로 돌았다. 먼저 피해자인 둘째 오빠 집부터 들렀다. 너댓반을 꿰맸다며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온 오빠는 올케 도장까지 두 말 않고 꾹 찍어주었다. 이어 큰오빠네로 갔다. 우리는 못해줍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올케. 안 해주면 나 지금 당장 서울 올라갈 거예요. 대구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동생이 풀려났을 때도 생각하세요. 연신나불대는 올케를 밀치고 큰오빠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 2개를 꾹덕꾹덕 찍어주었다. 현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오니 병실엔 어머와 장로,
2명의 환자만이 남아 있었다. 다른 환자는 칼부림이 무서워 병실을 옮겼다고 장로의 간병인이 묻지도 않은 말에 답을 주었다. 우두망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현숙을 불렀다. 의사가 찾는다고 했다. 간호사를 따라 현숙은 의사에게로 갔다. 보호자님,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퇴원하시라고 뵙자고 했습니다. 더구나 동생분이 여기 계시니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안전도 염려되고요. 선생님, 저희 엄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현재 내사 상태긴 하지만 호흡과 소화, 배설 등이 원활한 것으로 보아 그래도 노인들은 갑자기 병고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니 아시겠죠. 내일까지 퇴원 부탁드립니다. 주말이지만 제가 퇴원하긴서 준비해놓고 가겠습니다. 면회실 문 닫힐 시간이 임박해서야 동생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섰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알아듣지 못할 몇 마디를 횡설수설하더니 빈 침상에 몸을 던져 이내 코를 골았다. 장로의 증세는 더 심해졌다. 몽유병 환자처럼 온 병실을 쏘다니며 괴성을 지르는 통에 여기저기서 불만과 아우성이 속출해 저녁 식사 후 2손 2발을 침상에 묶었다. 물론 보호자의 동의하에. 할아버지 간병인은 묵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병실 친하게 지내는 간병인 곁에 자러 간다며 현숙에게 무슨 일 있으면 불러달라고 했다. 늘 하던 패턴이었다. 병실에서 서로 그 정도 편의는 봐주고 있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할아버지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주님, 이 불쌍한 인생을 가엾이 여기시고 내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현숙은 엄마 침대 주변의 커튼을 완전히 두르고 위에 조명을 껐다. 아까부터 용기의 증류수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에 번쩍이는 간판 불빛처럼 현란하게 움직이던 환자 모니터링 장비의 꺾은 선 그래프가 장로의 방언기도 소리에 놀라듯 서서히 일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현숙이 장로의 통곡 소리를 배경으로 용기에 증류수를 다시 채우곤 슬며시 커튼을 젖혔다. 잠시 후 현숙이 간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엄마의 상태를 알리고 의사가 간호사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달려왔다. 의사는 엄마의 눈을 뒤집어 보고 청진기로 호흡과 맥박을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환자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현숙이 옆에서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자신임을 밝혔다. 순간 의사가 매의 눈으로 현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력한 레이저 눈빛에 현숙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얼마간의 정적이 흐르고 의사가 입을 열었다. 환자께서는 2015년 11월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장로가 멀쩡한 정신인 듯 한마디 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소설 신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현숙의 선택을 신의 선택이라 칭하며 어머니의 임종으로 끝이 나는데요. 어떠셨나요? 소설은 단편이지만 생각은 장편만큼이나 긴 여운이 남습니다.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